2000년대 후반 얘기를 하자면은 오버클래스로 물론 나는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었는데 사실 제일 먼저 자리 잡고가 진짜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이라는 개념으로 돈도 좀 잘 벌어 보이고 막 했던 거는 내 기억에는 소울 컴퍼니였던 것 같거든? 네네. 아닌가요 혹시? 그 제 기억에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 시작이었고 한국 힙합 레이블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소울 컴퍼니가 나오고 그리고 저가 같이 했던 빅딜 레코드가 나오고 이제 그 시점으로 한 5년 정도 뒤에 이제 지게펠라지도 나오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버클래스도 이제 2000년대 중후반쯤에 생겼던 것 같고. 근데 너는 마스터 플랜 때가 아니잖아, 그지?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이제 팬이었죠. 나도 2000년대에 나도 시작을 했는데 나 때는 MP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라이브 클럽이라고 신촌에 혹시 알아? 라이브 뭔지 클럽? 알아. 어디지 알아? 난 라이브 클럽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슬러거. 맞아. 슬러거? 응. 알아? 네, PJ 핍스 형 하실 때. 그때 라이브 클럽 슬러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나는 이제 그때가 2010년 전. 그 다음에가 지기펠라지. 그렇게 됐던 거죠. 난 순서가 기억해. 그러니까 지금 빌 스택스 그 당시 커리어를 움직임을 보기만 해도 딱 느껴지는 게 뭐랄까 처음에는 우리 다들 20대 초반부터 막 이렇게 음악에 빠져서 이거 직접 뛰어들어서 플레이어로 해보겠다라고 이제 용기를 내고 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처음에는 일단 쉽게 뭉쳤다가 이합 집산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힙합 음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략에 있어서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얘랑 시작했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른 세력이 또 생기고 여기 있던 사람이 또 빠져나가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고 그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크루 형태이기도 하고 그냥 약간 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뭐 그런 게 레이블화된 것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때 몸담고 있던 크루가 엄청 많거든요. 거의 막 홍대에서 지나가다가 같이 하자,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제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MP나 이런 형들 활동하실 때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딱 지금 소울 컴퍼니를 만들고 빅딜 만들던 세대들은 이제 밀림닷컴이라는 데서 음악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온라인 친구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보통 온라인에서 크루가 되고 뭐 MSN 메신저로 크루를 결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가벼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그게 버릇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크루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오케이 뭐 하자 뭐 인터넷 카페 가입하는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것들도 많지 않았나. 혹시 가입해 있었던 크루 생각나는 이름이 저 일단 빅딜도 크루였고 지기펠라즈도 있었고 INCG라는 크루도 있었고 머니레인도 있었고 YT즈, 매스퀘이커 또 뭐 좀 더 있었습니다. YT즈는 이제 그 프레시 보이즈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랑 홍대 코쿤에 있는 어떤 그 캐리 다이아몬드라는 호스트 MC 형이 같이 있었던 크루인데 제가 코큰 클럽에서 일하다 보니까 친해져서 같이 하자. 우리 사우스 하는 크루야. 그래서 저도 그때 사우스 되게 좋아해서 오케이 그냥. 하지만 활동은 안 했어요. 그냥 술자리에서 뭐 크루 같이 하자. 그리고 다음에 뭔가 하진 않아요. 오버클래스 아직도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그 기능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뭐 모여서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거 하나 내자 하면은 모일 수 있는 약간 지금은 음악 크루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태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버클래스는 퇴장했다고, 그러니까 해체라고 말하기에는 해체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전원을 껐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그 없어진 크루들이 이제 해체를
발표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런 맞아,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고 네, 지기펠라즈도 해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냥 나 이제 내가 그냥 나 이제 나 안 한다 하고 나 나가고 약간 그런 정도. 빅딜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기억 안 나는 근데 이름 얘기하면 아 맞다 하는 크루들도 되게 많았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때는 이제 뭔가 옴니버스 공연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캐치라이트랑 V홀 뭐 그렇게 약간 큰 데서 하면은 캐치라이트에서 하고 V홀 같은 데서 어떤 기획자가 여러 크루 래퍼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공연들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는 지기펠라즈 그때 네네. 우린 때였잖아. 네네. 그러니까 크루 자체가 옴니버스였어가지고 그쵸. 지기펠라즈로 이제 크루 공연을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모였던. 지기펠라즈가 자체 공연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막 지기펠라즈 vs 빅딜 뭐 약간 그런 벌서스 공연들을 기획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도 꽤 많이 오고 되게 재밌었던. 지금 얘기가 나온 세 개의 크루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오버클래스는 조금 뭐랄까 약했다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줄기차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랄까 우리 멤버들 성향이 뭐 다들 공연에서 되게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었었거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공연도 자주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 스테이지에서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이어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비교적 오버클래스가 약했던 게 아닌가. 그 각자 공연들은 많이 하지만 오버클래스가 모이는 오버클래스 공연은 되게 적었어서 그래서 당시 제 기억에 오버클래스가 모여서 뭐 한다 하는 게 이슈가 됐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게시판에서. 네. 드디어 오버클래스가 모여서 공연을 한대요. 이런 소식 같은 게. 그게 공연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오버클래스가 맨날 뭔가 그 힙합 플레이어 뭐 그 당시 게시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슈가 누구 한 명씩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아직 불이 꺼지기 전이었는데 오버클래스 단체 공연을 만든다, 이제 한다 하면은 진짜 우리를 팬으로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 저 새끼들 무슨 말 하나 가서 지켜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관객들이 많이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공연 좀 잘 되기 시작한 게 약간 그때쯤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힙합 공연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던 시기가 약간 그때부터 좀 시작해. 막 800명 막 500명 이상, 1000명 막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약간 그때부터 시작 아니었어? 네, 저 지기펠라즈가 캐치라이트 메우고 막 V홀 메우고 이런 경험들이 당시에 좀 이례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부터 약간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약간 공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커지기 시작했었고. 물론 홍대에서 되게 작은 규모 공연장이나 이제 킹 라이브 하우스 같은 규모로만 하다가 이제 뭐 언더그라운드 힙합도 저렇게 관객이 오는구나라고 그때쯤부터. 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진짜 관객 1명, 2명밖에 없었거든 진짜. 그리고 공연진이 더 많았어. 그렇죠. 공연진이 더 많았어. 리허설 할 때랑 다를 바 없는. 그때 생각하면 완전 2010년 그때쯤이 완전 약간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느끼기에는 이제 어린 시절 20대 초반이랑 중반 시절 때 저한테 그 확실하게 좀 보였었거든요. 이제 무브먼트 크루는 이제 확실하게 메이저 래퍼들이고 언더그라운드랑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랑 교류가 없는 약간 좀 넘사벽의 레벨에 있는 분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뭐 대학교 축제나 이런 행사 같은 힙합 공연들에서 주로 그런 분들이 어떤 힙합 파트를 다 담당하셨고 저희는 사실 그냥 홍대에서만 활동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게 윤곽이 저는 확실하게 보였었는데 어떤 시점 후로는 예를 들면 슈프림 팀이 아베마 컬처에 들어가고 이제 뭐 다이나믹 듀오 앨범에 꼭 한 곡씩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피처링을 하고 그런 약간 허물어지는 느낌이 동전한입 때 이후로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치라이트 같은 데서 언더그라운드 공연이 흥하고 이제 그런 공연에 이제 무브먼트 래퍼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이제 암묵적으로 와, 저 사람도 와주는구나 이 공연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전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일리네어가 나오고 그런 변화들 때문에
뭐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난 무브먼트 그 크루 때문에 그 경기가 많이 부서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대중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했잖아, 무브먼트 크루가. 근데 막 그런 크루 멤버들 보면은 전 멤버들이 다 무슨 메이저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는 아니었잖아. 막 시어니 슬로우 형 같은 형도 그죠, 있고 그죠. 막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리쌍 음악 듣다가 시어니 슬로우도 알게 되고 도끼도 알게 되고 막 도끼도 막 그때 뭐 대중적으로 막 블로우업한 건 아니었잖아. 오히려 지금이 더 블로우업했지 그때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조피디 형네 회사 있을 때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무브먼트가 오히려 그걸 진짜 부신. 그렇죠. 많이 이게 좀 홍대 씬에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냥 그때 당시에 오버, 메이저 이렇게 완전 그쪽만 딱 있고 그쪽 세상에만 딱 있었던 그 경계를 딱 걷던 거는 약간 뭐 약간 YG 아티스트들 그때 당시에 약간 원타임과 뭐 그런 아티스트들이 뭔가 약간 딱 언더와 뭐 없고 그냥 탁 선 긋고 저쪽에서 딱 활동하고. 근데 무브먼트는 약간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왔다가 갔다가 했던 걸로. 다듀 1집이 언제 몇 년도였었지 혹시? 전혀 모르겠다. 2003년 아니면 4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오래됐나? 2004년이었던 CBMS 말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이내믹 듀오 첫 번째 앨범에 그러니까 지나가다 인사만 했던 최자란 개코가 연락이 와서 프라이드라는 어떤 그 수록곡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벌스를 하나 해달라고 피처링을 해달라고 얘기가 와서 그때 나는 다듀 앨범이면은 분명히 대중들이 들을 앨범일 텐데 나는 되게 기뻤었던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회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앨범 무브먼트에서 내는 한국 대중들한테 이미 스타인 사람들이 내는 앨범에 또 조금씩 기용을 하고 뭐 그 다음 몇 번째 앨범인지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뭐 팔로알토가 피처링했을 때 갑자기 보통 말하는 그 대중들이 모르던 이름이었는데 팔로알토가 누구야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도 생기고 뭐 동전 한입 이런 건 당연히 마찬가지고. 팔로알토 그리고 덕화의 P타입 형이 이제 그 앨범에 참여하면서 저희한테 되게 이슈였어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일인데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때 2010년도 때부터 뭔가가 좀 스위치가 바뀌는 것 같은 거는 약간 납득은 하거든요. 왜냐면 저만 해도 왜냐면 지금은 뭐 분배 트랩 이렇게 나누는데 분배비란 용어 자체를 안 썼었거든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뭐 뉴욕 스타일, 그냥 우리 먹통, 먹통, 뭐 지펑크 뭐 약간 이렇게 더리 사우스 이랬지. 근데 뭔가 분배 트랩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 시작한 후부터 제가 딱 이게 뭔가 연대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긴 해요. 2010년도 때는 저는 이제 클럽에서 일할 때 사우스를 너무 많이 그때 딱 그 T.I. 영지지 뭐 링록스 이런 게 한참 그 클럽에서 유행할 때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그때는 그걸 트랩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냥 사우스 힙합. Dirty South. 네. 사우스에서 트랩이 조금씩 접목되면서 딱 바뀔 때 그때 저도 좋아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거 하고 싶다. 그게 좋아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도 다 했잖아, 그지? 뭐 그러니까 나도 그때 이제 미국 힙합을 일단은 항상 거기 눈을 거기 두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신문 보듯이 다 나오는 것들 듣고 귀가 영향을 받지 당연히.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음악에도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많이 영향을 녹여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기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2010년 전에도 뭐 막 누명 내고 막 이럴 때 그 시기에 이제 막 믹스테이프 사이트 같은 게 있어. 미국 애들 것들 올라오는 거. 막 그런 데서 릴 웨인이 막 1년에 믹스테이프 여러 개 내고 막 그런 것들 지켜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구찌 메인이 있고 요가리가 있고 뭐 오제이 더 주스맨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게 귀에 안 들어왔어. 왜 이렇게 음악이 재미없게 들렸었어 그 당시에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그 맛을 못 느끼다가 어느 계기들을 통해서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구찌맨이 좋게 들리는 거야. 요가리가 좋게 들리고. 그래도 그때 미국에서 그 트렌드를 휘어잡았던 음악들은 다 들으면서 계속 스스로를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아. 노력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맞춰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 난 그런 거 느끼긴 했었어. 네 앨범에서 그런 트랙들. 근데 너는 진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나는 적극적으로. 난 진짜 적극적으로. 그 정규 앨범들을 쭉 연달아서 들어보면은 빌 스택스, 그러니까 과거 바스코로 활동할 때부터 들어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진짜 변화무쌍하게 난 바뀌어왔던 계속. 것 같거든. 난 근데 성격이 좀 재미가 없으면 바로 못하겠어. 하나 하고 나면은 바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바로 못하겠어. 게릴라 뮤직 볼륨 1 때 했던 거를 만약에 지금 형 그런 스타일 하나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난 절대 못해. 난 공연 때도 그래서 옛날에 내 앨범을 안 불러. 난 부패도 안 불러. 무슨 말인지 알아? 부패도 이미 나한테는 너무 오래된 거야. 난 이제 버리고 싶은 음악, 재미없는 거 이제 쓰레기통. 난 그 정도야. 나는 계속 만들고 그냥 버리고 빨리 새로운 거 하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그게 잘안 되던데. 난 정신병이야 약간. 난 되게 쉽게 빨리 진료하고 막 새로운 자극 빨리 찾고 싶고 막 이래. 그래서 나는 가끔씩 힙합에서 벗어날 때도 많아. 내가 앨범을 많이 안 내는 시기 있잖아. 그럴 때는 힙합에서 아예 벗어난 시기야. 힙합이 아예 너무 재미없어 이제. 힙합이 트랩이 약간 미국에서도 막 2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나와. 그럼 이제 나도 아예 안 들어. 미국 것도 안 들어. 아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예 다른 음악을 듣고 있어. 막 포크송 같은 거 듣고 있고 막 락 듣고 있고 막 다른 데로 빠질 때가 있어 오히려. 그럴 때는 난 작업을 안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2년 동안 미국 힙합도 약간 계속 똑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 다 따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 서로 베끼는 느낌 있을 때. 최근에 한번 또 그 시기 있었어 나는. 너무 재미없는데 막 다 똑같은데 트랙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 나는 오히려 싱글 많이 안 냈던 것 같아. 나는 싱글 단위 작업 많이 안 냈고 오히려 앨범 단위로만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규라는 이름 붙이는 게 좀 두려워서 믹스테이프 이름을 붙이고 낸 작업물도 난 꽤 많이 있었어. 분명 이건 정규 정도의 곡수고 정규 정도의 퀄리티인데 정규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붙인 그런 앨범들이 좀 있어 나는. 뷔페 같은 것도 뷔페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야. 이것도 정규라고 해도 되는데 정규라고 이름을 하기에는 내 성에 안 차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냥 믹스테이프 이렇게 해서 내버리고. 난 좀 그런 거 있었어. 이 빌 스택스라는 사람의 그 커리어에서 1집, 2집, 3집 이제 다음 걸음으로 이거라고 공표하고 싶진 않은. 그때 내가 되게 톤 낮춰서 랩을 했었는데 그게 앞으로 내 모습이 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규 1집 빡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요즘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냥 믹스테이프 툭 이렇게.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내가 음원 사이트에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두 사람 그러니까 앨범들을 정규가 몇 개 있었지? 이건 정확히 기억 못하니까 다 외우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에 아예 제목에다가 뷔페 믹스테이프라고 써놨잖아. 아예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건 누가 착각할 수 없게 이게 저번 정규 다음 정규인가 보다 착각 아예 못하게 못 박아버린 것도 나는 되게 좋은 방식이었던 것 같아. 너는 어떤 아까 성에 안 찬다고 말했잖아. 근데 안 차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중압감이 있어. 그러니까 성에 안 찬다, 이거 비슷한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시선, 딴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성에 차고 안 차고를 떠나서 이게 누명 다음 앨범이라고? 이런 말 들을까봐? 이게 고하드 다음 앨범이라고? 엥? 이런 반응을 나는 봤을 때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서 2015년에 정규 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규를 솔직히 말하면 못 내고 있는 거지. 대박. 중압감.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근데 만드는 건 계속 만들거든. 음악은 만들거든. 그러면 정규 정도의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남는 곡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모아서 나는 되게 많이 냈어. EP 막 짜잘한 EP들을 많이 냈었는데 나도 너처럼 할 걸 그랬어. 되게 정규 많이 그러니까 기간에 비해서 적게 내. 안 하지 않았어? 네, 저 올해 4월에 낸 게 4집이라고 해서 냈어요. 네. 너 믹스테이프 같은 건데? 믹스테이프를 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도 12년 전에 한 번 내고 그 후에 이제 뭐 콜라보 앨범 같은 것들이 있었고 EP 같은 것도 냈었고. 네. 근데 너가 그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이유가 작업을 많이 안 해서야? 아니면 작업을 많이 하는데 많이 버려서야? 그 저는 작업을 내 음악을 만든다 할 때 그냥 앨범을 위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오늘 뭐 심심한데 만들까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피처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해놓으면 어쨌든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심심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심심한데 내 음악이나 뭐 만들어 볼까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목표 딱 정해놓고서 하느라고 그런 식으로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화 같은 경우는 뭐 제목과 컨셉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다룰지도 먼저 생각을 해놓고 곡들이 작업이 들어간 거.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는 버릇이 들어서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만 해왔죠. 네. 파운더도 마찬가지고. 네. 나도 정규는 정규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런 태도랑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게 계속 있어. 정규는 정규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 1번 트랙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과 6번과 7번이 그냥 다 따로 노는 것들을 그냥 묶어서 내는 게 아닌 그 묶여있는 이유가 있고 그 앨범이 그게 묶여지는 앨범의 타이틀이 있고 딱 뭐 디톡스면 디톡스 아니면 뭐 하면 뭐 앨범의 타이틀이 있고 그거와 맞는 커버와 뭔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사운드와 그런 게 다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이거는 약간 정규, 이건 정규 쉣 이렇게 약간 좀 나는 되더라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항상 그렇게 판단이 돌아가. 근데 그게 안 맞고 좀 이 노래랑 너무 따로 놀고 막 너무 그렇게 느껴지면 이제 난 그때부터 넌 이제 믹스테이프 이렇게 되는 거야. 넌 믹스테이프다 이 새끼야 하고 버리는 느낌으로. 저는 최근에 디톡스와 이제 형 그 전작의 부패라든가 그런 거 들으면서 형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 엄청난 그 음악적인 영감이라기보다 형의 어떤 그 형이 지금 갖고 있는 태도, 음악을 내가 그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이제 형이랑 대화는 하지 않았어도 이 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가 완전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노빠꾸로 그냥 형이 아까 말하신 것처럼 나 지금 이거 존나 재밌으니까 나 이건 존나 할 거야. 이 느낌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이제 앨범 내면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트랙 리스트 이렇게 짜가지고 어떻게 무슨 조립하는 것처럼 하는 거 절대 안 해야겠다. 나도 빌스텍스 형 같은 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저런 태도로 음악을 하고 싶다를 엄청 느꼈어요. 최근에. 나는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하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거의 난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그냥 먹고 버리는 수준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나한테서 일관성을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 이제 애초에 팬들이. 빌스텍스는 바스코나 빌스텍스는 이런 음악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음악을 계속 해야 돼. 얘가 이런 걸 하면 실망할 거야.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긴 해. 나는 그냥 뭘 해도 돼. 난 이제 다음 앨범에서 락 들고 나와도 된다. 나는 그냥 노래 불러도 된다. 난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마음이 편하긴 해서 그거 하나는 좋기는 해. 약간 마음이 편해. 그렇죠. 팬들이 확 바꾸니까 나는 계속. 뭘 해도 그냥 빌스텍스를 소비하는 거. 난 그냥 지금 분배해도 돼. 트랩해도 되고 그러다가 또 분배해도 돼. 그래서 약간 그런 건 되게 마음 편하고 되게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긴 해. 난 이걸 해야 돼. 그게 엄청 느껴졌어요. 너무 그런 건 재밌어. 그런 건 좋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러운 게 뭐 제일 대표적인 건 빌스텍스로 새로운 캐릭터라고 말해야 되나? 새로운 자아를 거의 뭐 발명해냈다고 그래야 될까? 그것도 그렇고
그냥 너한테 그 사람들이 리스너들이 어떤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떨쳐버리는 거에 있어서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근데 그런 거에 영감을 받은 거가 너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나 그런 걸 느끼고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기도 해. 왜냐면 너도 되게 많이 여러 가지 했어. 너도 되게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해도 잘하면 되는구나. 넌 막 건반도 쳤잖아. 나중에 막 건반 치면서 막 라이브로 막 노래 부르고 혼자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 막 열광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와 쟤는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잘하면은 다 사랑 받는구나. 그냥 나도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해야겠다. 그냥 이 생각하는 거 나도 너한테서 그런 영감도 많이 받았고 오히려 딥플로우는 진짜 약간 되게 한음을 깊게 계속 파는 느낌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또한 멋있고 나는 약간 아예 생각할 때 요즘은 뭐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어 그냥 좋으면 돼 약간 이런 게 너무 세서 그냥 다 좋아 그냥 다 좋은 것 같아. 그 영감 받았던 거를 또 지금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양화 앨범 나왔었을 때 네. 조금 늦게 들었어. 그 당시에 나오고 나서 곧바로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반응들을 보긴 봤는데 앨범은 좀 뒤에 들었어. 근데 거기서 촌철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사 한 줄 한 줄에서 이런 식으로 힙합 씬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누구가 어쩌다 이런 직접적인 레벨에서 언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줄들이 진짜 많았었거든. 난 가사 쓰는 센스에서 나는 사실은 그냥 대놓고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아예 사랑 얘기를 하거나 연애 얘기를 상상해서 하거나 스토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근데 너 앨범에서는 이 문화 얘기하고 이 바닥 얘기를 이렇게 근사하게 할 수 있구나 이거에서 되게 감탄을 했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형한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아마 청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느끼리라고 생각해. 당시에 형이 저한테 얼마 후에 그러니까 앨범 들으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저한테는 그게 엄청 컸거든요. 형이 이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 번도 이렇게 형이랑 주고받은 적은 없는데 나 기억 안 나. 몇 번 그게 되게 좋았다. 근데 너 요 트랙에서 너 약간 UGK 스타일 한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진짜 그 양화 앨범 내고 저는 사실 사운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냥 작두라는 노래가 좀 거기서 히트가 돼서 다 붐벨 앨범이다. 양화 붐벨 앨범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우스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는데 형이 딱 너 이거 UGK 느낌으로 한 거더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형이 유일하게 그걸 알아채 주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재밌었던 좋았던 기억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앨범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어? 역시 반복되는 단어지만 첫 번째는 중압감, 그러니까 시선, 기대치, 딴 사람들의 기대치. 나는 그게 떨치려고 해도 그래도 계속 생각하게 돼.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엔 지구력, 체력인데 나 같은 경우는 비트를 1부터 100까지 내가 직접 찍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것들로만 모아서 뭐 1번부터 10몇 번까지 앨범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냥 가사 내용 떠오르고 비트 스케치 시작해서 이거 느낌 좋아, 이거 앨범에 넣을 거야 하는 것까지는 되게 쉬워. 근데 그거를 결국엔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지난한 과정이거든. 편곡을 하고 뭐 사운드를 더 이게 라디오에 나오든 누군가 이어폰에 흘러나왔을 때 더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사운드를 갈고 닦고 뭔가를 추가하고 뭐 뺄 거 빼고 난 그 과정이 진짜 체력 싸움인 것 같거든. 그게 제일 힘들어.
지금도 다음 정규 앨범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사 작곡은 끝났어. 근데 후반 작업, 편곡하고 소리 만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체력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야. 난 그게 제일 힘들어. 되게 신기하다. 안 힘들어? 너가 진짜 많이 만들잖아. 나는 노래 만들고 녹음을 하면서 한 90%는 편곡이랑 믹스를 다 해버려. 그거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 아예 창작 단계에서 그걸 거의 완성시킨다는 얘기인 거. 근데 나는 드는 생각이 뭐냐, 난 음악을 요즘 들으면서 계속 듣고 계속 느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좋은 사운드라는 기준이 나라서 지금 내가 듣기 너무 좋으면 나는 그냥 그걸로 좋은 거가 끝이야. 예를 들어서 릴펌 거 앨범 들으면 믹스적으로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답이잖아. 정답이잖아. 그때 한 시대에 믹스 다 그렇게 따라했잖아. 다 부셨잖아. 리미터 걸려가지고 킥이 막 사라질 정도로 부셔지는 게 한때 정답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듣기에 이게 지금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베이스가 너무 큰 것 같아? 아니면 적은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 아니면 비트에 내 목소리가 먹히는 것 같아? 뭐 녹음했는데 피크가 떴어? 안 떴어? 지금 이런 거가 하나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 지금 녹음해서 지금 좋아? 지금 크게 틀었는데 너무 좋아? 씨 존나 좋아? 그럼 난 그게 이미 완성된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접근하고 있어, 사운드적으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너는 직접 믹싱도 깊이 파고들었잖아. 믹싱도 직접 하잖아. 깊이 파고 들면 들수록 난 이제 내가 내린 답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크게 틀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된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잘 빠진 사운드를 만드는 법을 이미 다 공부했는데 그걸 일부러 놓아버리는 것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절대 믹스는 좋은 스피커랑 좋은 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알잖아. 트래비스가 요즘 제일 많이 막 사람들 아티스트 막 존나 멋있어 하는 장면, 그냥 커튼 치고 녹음하는 장면, 그게 무슨 전문 스튜디오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느끼는 건 절대 사운드적으로 나는 이제 확신이 든 거는 내가 들어서 좋아? 그럼 그건 끝이야. 그게 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까 안 좋아해 줄까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아.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아예. 근데 약간 초점이 같은 걸지 다른 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세 명 다 랩 쓰는 거에 있어서 뭐 기술적으로 누가 토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비트를 갖다 주던지 간에.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하게 랩하는 거 이미 다 익혔는데 멍청하게 랩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힘들다고 나는 느끼거든.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말이 진짜 바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되게 갈고 닦아진 거를 많이 내다가 하다가 쭉 그렇게 살아오다가 안 갈고 닦은 거를 그렇죠. 어렵죠. 낸다는 게, 나는 듣는 거는 안 갈고 닦아진 거 즐겨 듣거든. 그걸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뭔지 알아요. 저도 저는 형이 말씀하신 걸 아예 반대라고 느꼈는데, 저는 절대, 그러니까 뭐 그거를 굉장히 동경하지만, 그래서 앨범 만들 때 나는 더블링이랑 애드립 하나도 안 넣어야지 이렇게 출발하다가 결국엔 존나 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80%까지 해놨다가 결국에 막판에 치자 하고 치고 그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믹싱할 때도 원래 더 기분 따라 다른 건데 계속 수정하고, 그래서 아예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엄청 동경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근데 또 나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전문 스튜디오 가가지고 전문적인 장비에서 전문적인 환경에서 리밋 안 뜨고 막 피크 안 뜨고 리밋 딱 하고 막 뭐 완벽한 그런 세팅의 음악은 또 그럼 뭐 아니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것도 맞거든. 그것도 좋은 거거든. 근데 뭐 취향이지 이제 거기서 또 내 취향은 이런 거야 하면 난 이제 일로 가는 거지. 근데 오연석 기사님이라고 나한테 진짜 많은 거 알려주신 기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태지 밴드 라이브 막 다 믹스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미국에서 막 프라디지
앨범 작업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은 이 믹스할 때 노브 이렇게 돌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진짜 그분이 믹스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디스트레서라는 믹서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한테 완전 제대로 배운 건데 뭐냐, 노브를 그냥 0에서 10이 있는데 10까지 다 돌려. 그래서 막 부셔. 그리고 거기서 막 줄이고 막 그냥 노브를 이렇게 돌려. 막 이렇게 돌리면서 해. 막 소리가 진짜 극에서 극으로 막 변하거든. 근데 그 중간에 딱 변할 그때 이거다 하면서 막 딱 잡고, EQ도 로우를 아예 다 깎어. 그럼 완전 라디오 톤처럼 나오게 만들었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이거다 하면서 딱 잡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 난 느꼈어. 와, 씨발 존나 멋있다. 진짜 음악 하는데 막 믹스하는데 춤추는 것 같았어. 막 소리 막 이루고 막 돌리고 막. 와, 되게 멋있었어.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어. 그래서 와, 형 존나 공격적으로 하시네요. 그랬더니 미국은 다 이렇게 해. 야, 미국 거 지금 들어보자 하면서 막 미국 거 틀고 들려주는데 야, 얘 거 목소리 들어보라고. 지금 다 거기 막 지금 막 찢어지는데 이 찢어지는 소리가 이쁘게 찢어지고 있지 않냐고 말해서 그런 거 막 설명해주고. 절대 뭐 하모닉한 그런 거 디스트 그런 느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거기서 맛이 나온다고. 힙합은 거기서 그 댐핑 나오는 거라고. 이거 절대 아름답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지. 야, 피크 떠도 돼 막 이러면서. 원래 주제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였었지? 작업할 때 힘든 점. 뭐가 있어 혹시? 저는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그냥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구현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원하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건지는 너무 쉬운데 그걸 이제 구현하는 과정이 어려워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더블링 안 치는 거 해야지 하다가 더블링 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구현해내는 작업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자기와의 싸움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양화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곡이 뭐 여러 개가 이미 완성이 됐는데 여기 가운데 한 트랙이 비어.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돼.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럴 때 여기 이걸 이어주는데 어떠한 스토리, 어떤 주제가 딱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쥐어 짜내야 되는 그런 거. 얘가 별로 저한테 그 한 10년 동안 앨범 2장밖에 안 나서 그 2장에는 그런 얘가 없는데, 올해 냈던 앨범에는 그런 역할이 근데 가사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음악적으로 인트로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막판에 하나 넣은 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안 해도 되는 부분, 그냥 인트로도. 근데 그거가 저는 약간 이제 이걸 각본을 짜고 시작해서 뒤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걸로 갈 거야라고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 시작하니까 중간에 크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그 큰 주제 의식 같은 게 테마가 이 삶 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땐 앨범 안 내는 거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계획이 아예 없고 그냥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뭔가 운명처럼 이건 정규다 이게 있으면 하는 거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없으면 또 안 만드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겠다. 랩을 형님들만큼은 아니지만 랩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내가 또 랩을 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앨범 만들 때 됐다 하면 만들고. 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는 할 얘기가 별로 없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냥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 나는 꽤 많아 그런 순간이. 음악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돈 자랑도 재미없고 여자 막 얘기 지어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할 얘기가 없을 때? 나는 그럴 때 이제 제일 힘들어. 그래서 이야기가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
1년 동안. 저도 어릴 때 그런 고민이 되게 컸었는데 그래서 어떤 순간 후로는 그냥 그러면 안 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정답을 내린 것 같아요. 와. 근데 난 그게 항상 난 그 기간이 스트레스였어. 뭔가 내야 될 것 같고. 난 할 얘기가 너무 항상 많은데 와. 아직까지는 물론 약간씩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사건도 많았었고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결국에는 음악으로 나오게 되잖아. 근데 할 얘기는 지금도 많고 거의 계속 많아 왔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 구슬을 어떻게 꿰야 될까? 그러니까 1번부터 몇 번 트랙까지를 이 얘기를 난 지금 2020년에 넣고 싶은데 이 곡을 발표하고 싶은데 근데 이 앨범에 넣으면은 난잡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넣고 무슨 얘기를 뺄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앨범 만들 때 그 큐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난 명반은 언제 다시 꺼내 들어도 그냥 좋으면은 그건 명반인 것 같아. 그냥 내 기준에서 그냥 뭐 메시지고 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언제 꺼내 들어도 와 이건 진짜 지금 들어도 좋다 이런 앨범은 그냥 명반인 것 같아. 그런 앨범이 몇 있어.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명반들이 있어. 노토리어스 B.I.G. 1집, 막 옛날 빅펀 1집, 나스 일메릭, 우탱. 난 릴펌도 나는 명반인 것 같아. 나 지금 다시 꺼내 들어도 지금도 신나. 릴펌 1집은 그건 아직도 신나. 그것도 나는 명반인 것 같고. 널바나 앨범들 지금 꺼내 들어도 좋아.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좋아. 그런 앨범들은 그냥 명반인 것 같아. 그냥 언제 꺼내 들어도 좋은 앨범. 근데 가끔씩 이때 진짜 좋게 들었던 앨범이 나중에 들었을 때 그냥 그런 앨범도 있어. 그런 거는 나한테 명반이 아닌.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떤 앨범은 수작까진 되는데 명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 이 정도면 명반이다. 다들 평론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자기 인정하지 않아도 속에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요건이 완성이 돼야 이건 명반이다. 뭐 이런 것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좀 어느 정도 굳어지는 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나는 사실 명반이다 아니다 어떤 그런 별 생각이 없어. 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시대랑 맞아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어떤 뮤지션이 앨범을 만들 때는 그 당면한 자기 삶의 이슈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제일 중심이 될 것인데 그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거였어. 운 좋게도. 그러면 명반 친구가 주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쭉 봐오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시대 그림도 중요해.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음악은 사실 다 좋은 음악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근데 거기에 명반이 안 붙었을 때는 꼭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명반 딱지가 붙을 때 그 사람 그 주체가 그 당시 어떤 시대였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 그거를 조명해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운이 잘 맞아야지 되는 거라서 이거 수치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음악이 개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웃긴 기준 중에 하나인데 뭐 되게 유기적인 거 물론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앨범이 1번 트랙부터 끝번 트랙까지 어떠한 마치 켄드릭 라마의 정규작들 몇 개들처럼 되게 커다란 소설책처럼 그 속에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트랙이 된 것처럼 구성한 앨범들이 있잖아. 만들기도 물론 쉽지 않은 앨범들이고 최근에 나왔던 쿤디 판다 앨범도 그런 류였던 것 같고 그런 앨범이 가지는 무게감은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마치 명반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노토리어스 B.I.G. 첫 앨범이 그런 앨범은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명반인 건 아니지. 그 하나의 좋은데 장치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기준은 유기성이라는 기준은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별로 약간 옵션 같은 거. 그치 옵션 옵션 같은 거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 그런 장치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잖아. 켄드릭 라마의 그런 대서사시 같은 막 큰 소설 같은 그런 거에 아 이건 명반이야. 이런 게 명반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까 말했던 그 시대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런 거에 열광할 시대에 그런 앨범이 딱 적재적소에 딱 나와주면 명반이 되는 것 같아. 사람들도 그게 많이 변해. 막 오 이런 게 짱이지. 그러다가 좀 지루해지고 유치해지면 또 다른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아 이건 명반을 만들어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나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 같아.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노력을 갈아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주변에 그 명반을 만들겠다라는 그 명반병 걸린 사람들 이제 보면은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 전혀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덜어내야지 명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명반을 만들겠다. 이거가 일단 전제 조건. 그걸 없애야지. 주변에 많이 있어. 네. 많이 있어요. 명반병. 그들의 앨범은 잘 안 나오지. 그렇죠.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게 보통 그렇게 귀결될 확률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상 심리도 그러니까 허무해하고 또 다음 걸 하기에 또 시간이 장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케이스도 많고. 나는 힙합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있어서 난 음악 해가지고 난 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한 번도 힙합이 뭐 대중화 돼서 뭐 이런 관심이 아예 나는 없었어가지고 아무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난 뭐 내가 힙합을 대중화시킬 거야 아니면 뭐 이걸로 뭐 돈을 벌 거야 이런 생각이 1도 없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대중화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인터뷰할 때나 받아보는 질문이지. 뭐 그러니까 뮤지션들끼리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2010년도에 어쨌든 테마가 그거니까 저는 그때 그 홍대 코콘 클럽에서 호스트 MC 한참 할 때라서 그 홍대 클럽가 분위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완전 좌절했거든요. 그 제가 올카인드 클럽이었는데 힙합이 30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내내. 그렇고 그리고 빨리 좀 끄라는 느낌, 그 분위기 그리고 주변에 뭐 이제 클럽가들에서 힙합이 안 나오고 그 130 bpm대 일렉이 계속 나오고 아무도 힙합을 이 홍대에서 안 좋아하고 있구나를 절실히 느낄 때라서 대중화라는 키워드가 머리에 떠다니지가 않았죠. 그때 그냥 좌절. 지금 2020년 현재 뭐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다들 막 사운드 클라우드에 음원 올리고 막 초딩들이 크루 만들고 마치 옛날에 슬램덩크 때문에 농구가 유행했던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10대들의 놀이 중에 하나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놀이 중에 게임 중에 하나처럼 랩하는 게 라임 맞추고 비트 만들고 하는 게 자리 잡은 지금이 나는 대중화가 된 상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앞당겼던 거는 사실은 뭐 한 명, 두 명 스타가 됐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들보다는 다른 노선으로 계속 자기 노선 유지해 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좋은 기회들을 만나서 조금씩 터졌던 것들이 그게 쌓여서 대중화가 가속화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같이 앉아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많이들 했었겠지만 이런 키워드를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일리네어 같은 회사를 시작해서 방송하고도 잘 궁합을 맞춰가지고 모르겠어. 궁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방송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쟤네들이 누군데 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보게 만든 그런 계기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좀 알려지면서부터 오히려 더 재미없어졌다고 난 느꼈어.
알려지기 전에가 오히려 더 힙합이었고 더 멋있었고. 힙합 헨지 있잖아. 그런 데서 진짜 멋있는 DJ들이 와서 진짜 멋있는 힙합 노래들을 틀어. 그럼 손님들이 많이 나가기도 한데 내가 시소할 때도 느꼈어. 진짜 멋있는 노래들 틀고 요즘 진짜 프레시한 거 틀면은 손님들이 서 있어. 근데 한 5년 전에서 막 7년 전 노래 해서 막 이런 거 막 틀면 아직도 터지는,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막 트는 DJ들이 있고 존재하고, 막 비욘세 Crazy in Love 아직도 터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난 그 대중화가 진짜 제대로 됐으면은 요즘 진짜 프레시한 거 틀어도 터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볼 땐 그런 면으로 보면은 진정한 대중화는 뭐 아직도 아니진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난 싶어. 그냥 뭐 랩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중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대답할 때 느끼는 게 힙합 음악이 대중화가 됐을지언정 힙합 문화는 아니다. 그건데 좀 최근에 생각드는 거는 그 힙합 문화를 제가 이제 힙합 음악은 대중화됐지만 힙합 문화는 대중화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정도로 힙합 문화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라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 내리겠어요. 어쨌든 음악은 대중화가 된 것 같은데 문화는 대중화가 되지 않은 게 아니고 없어지고 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나는 거기서 거인 것 같아. 그냥 나는 클럽을 운영을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서울에서 해봤고 부산에서도 힙합 클럽을 하면서 느낀 거는 힙합 모르는데 진짜 놀 줄 모르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떤 저 DJ가 멋진 거 틀었으면 그걸 막 리스펙 해주면서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형 말씀대로 지금 내가 아는 노래 Crazy in Love 나와야 돼. 그래야 터져. 그래야 놀고 그래야 술 먹고 그래야 뛰고. 그러니까 아는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게 그 반증인 것 같아. 아직 대중화가 안 됐다는 거.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지만 막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들 뭐 약간 취미 활동처럼 이게 클럽 활동처럼 랩하고 음악 만들고 힙합 음악 만들자 모이고 그런 빈도는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거든. 이게 하나의 그냥 놀이로 자리 잡은 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 네,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또 있죠. 이제 어르신들이 뭐 예를 들면 제 여자친구의 뭐 할머님을 만났는데 제가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10년 전만 해도 아예 이게 뭔지조차 이해를 못 할 텐데 뭐 가수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약간 이제 아시는 거. 약간 뭔가 매뉴얼은 한번 읽어보신 느낌?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거라는 거 정도는 어르신들조차 이제 인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힙합 씬? 나는 그냥 그거는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 다들 잘하는 것 같아. 실력이 다 올라갔어. 옛날에는 실력의 차가 막 아티스트와 뭐 회사 간에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되게 컸는데 이제는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리는 아티스트나 사운드 클라우드에 그냥 올리는 아티스트도 막 훌륭한 아티스트들 되게 많고 비트메이커들도 다 사운드 어느 정도 이상 다 좋고 요즘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그치. 기본기 평균치가 완전 올라갔어. 옛날에는 이 랩 스킬이 있다 없다 이건 랩 못하는 거다 이건 잘하는 거다 이거 갖고 싸웠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난 지났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래퍼들이 가사 쓸 때 너는 존나 구려, 너 진짜 구려 막 이런 가사에 몰두할 시대랑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요새는 또 그런 가사들이 없잖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다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음악적 기량 가지고서 그러니까 스킬 가지고서 다투는 게 지금은 조금 헛발질 가사가 된 것 같아요. 경험적인 시대가 됐죠. 완전 막 내가 랩 존나 잘해 막 이런 얘기 막 걔 하면 이제 아마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관심도 없을. 그게 되게 중요하던 시대가 좀 있었는데. 근데 다 잘하니까. 요즘 그런 건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 다 잘해. 다 잘해.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아트가 있고 자기가 창작을 하고 근데
거기서 약간 체면 같은 거 안 지키고 그냥 허슬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침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더 그런 것 같고 그 자기 스스로 홍보할 툴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음악은 음악대로 열심히 만들고 자기의 완성도를 녹여내고 자기 캐릭터는 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되게 웃기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막 욕쟁이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자면 연예인처럼 포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거리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말하려던 게 제대로 표현이 된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알아들었는데. 나 못 알아들었어 미안해. 같은 패턴으로. 아니 알아들었는데 왜 걸로 그 얘기가 안지 나 모르고 흐름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지금 자기 PR이 다 잘 되는 시대. 뭐 기획사에서 뭐 이렇게 해주거나 하지 않아도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마치 염따처럼 이게 빡 매징될 수 있는 시대. 내가 이만큼 말한 걸 요만큼으로 훨씬 정확하게 표현해. 알아들었습니다. 네. 나도 알아들었어. 염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점도 난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염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최근이 아니지, 벌써 꽤 됐지. 오랫동안 여기 몸을 담궜던,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 대중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야 이거 계속 해서 되겠어? 라는 말들을 듣는 시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잠해 보일 때, 밖에서 볼 때는 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직업이. 근데 계속 2010년대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업데이트해 가면서 결국에는 어느 계기에서 빵 터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난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거든. 기쁘거든. 그러니까 염따의 성공 케이스도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맞는 시대가 딱 온 것 같아. 염따는 항상 그 염따였어 옛날에. 항상 라우드했어. 원래 어디 클럽 가든 맨날 다 목소리 제일 먼저 들리는 사람 염따였잖아. 어디 클럽 가면.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 그런 애였잖아. 걔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원래 그랬지. 원래 그런 애인데 원래 이런 게 뜨는 세상이었으면 그때도 떴어야 되는데 지금 뜨는 거는 진짜 이제 그때는 인스타 라이브가 방송 막 이런 거 없었고 지금은 인스타 라이브 방송 같은 게 있고 그런 걸로 걔가 밀고 나가면서 뜰 수 있었던 것 같아. 걔는 항상 염따는 항상 염따였어. 지금 최근에 만나도 똑같아. 그때 염따야. 그냥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바뀐 게 없는데 얘가 뜰 수 있었던 거 난 진짜 걔 음악도 항상 그대로였어. 물론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지만 항상 어느 정도 그 염따가 하는 그건 있었거든. 염따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은 타이밍이 온 것 같아. 염따가 터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 옛날엔 염따 같은 사람 만나려면 한 달에 한 번 클럽에서 볼 수 있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볼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좋은 시대가 딱 염따의 타이밍이 딱 온 것 같아. 힙합밸리 10주년 축하드리고 제가 10년 전에 그 외국 힙합 자막 해석된 거 이렇게 보려고 엘리에 들어갔던 게 이제 이렇게 10년이나 흘러서 굉장히 한국 장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매거진이 돼서 10년이나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향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힙합밸리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1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네. 네, 힙합밸리 10주년 축하드리고요. 항상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힙합앨리라는 커뮤니티 게시판도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엘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도 가끔씩은 되게 깜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기획들 앞으로도 계속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